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저는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제목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요.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입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만들다에 좀 초점을 둡니다. 입시는 기본적으로 전략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학년, 몇 학년 이제 학부모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심지어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고3이든 아직까지 학생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대학을 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73%에서 올해 역대 최고 76%까지 수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막 수시가 쏠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종 왜 이렇게 많아? 정시래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좀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그죠? 수능 최저가 없어진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현실적으로는 76%, 올해가 거의 맥시멈이 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긴 할 테니까 76%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근데 현실을 따져놓고 보면 7대3, 8대2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6대4입니다. 몇 년째 6대4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 때문에 정시로 인원이 다 이월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늘 6대4였습니다. 몇 년째.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 크게 기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 지역입니다. 되게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인천 지역에 딱 설명해 오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도 수능 공부 제발 하십시오. 제발 좀 하십시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요, 대략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학종은요 조금 줍니다. 학종은 이제 최저도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완화되어 있고, 이래서 20%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한 2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논술은요 76%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저를 맞추는 일입니다. 최저를 맞춰야죠. 그래야지 저기에 나오는 얘기 6대4가 안 됩니다. N수생 학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학생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럼 재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수시입니다. 인천 지역은 또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이게 전국 비율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제일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0%를 조금 넘죠. 올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맥시멈 정도 될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성적 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부 성적 100%로 거의 대부분 뽑거든요. 물론 20%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생부 성적으로 100%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그냥 내신을 컴퓨터에 넣습니다. 뺑뺑뺑뺑 돌려서 순서대로 쫙 세웁니다. 내신 1등부터 내신 뭐 3등급 정도까지 줄 세워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좋은 학생이 무지 많이 모이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이따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중앙대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랑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되게 어려운 전형이라는 거죠. 물론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가면 3등급대 내신 3등급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갈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왜냐하면 1000명씩 뽑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가고 싶어라는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는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0% 정도 되지만요. 이걸 이제 선호순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15개 대학.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가고 싶어라 하는 선호대학 15개 순으로 쫙 바꿔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6.9%입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으로 뽑는 전형 자체는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20% 정도 수준이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47%, 42%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주 광풍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불어오는 이유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호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서울대가 그렇고 고려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 3% 전국적으로 보면 3% 정도인데 실제로는 선호대학 순으로 보면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호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논술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뭡니까? 내신 공부해야죠. 학종 준비해야 되죠. 비교과 준비해야 되죠. 무슨 행사, 무슨 활동, 동아리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되죠. 논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고 봤더니 슈퍼맨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도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저도 슈퍼맨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학종에 합격하는 학생은 논술에 합격하고 학생부 교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학종 합격하고 논술 합격합니다. 우리 애는 다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 슈퍼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호 11개 대학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11개 대학에 서울에 있는 선호 11개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9.2%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59%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5개 대학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학생부 교과는 조금 늘어난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요 많이 늘어났죠. 논술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경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릴 가장 중요한 힌트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요. 메뉴에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뭐가 없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돌리면 뭐가 되냐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베이스를 깔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없애게 돼 있습니다. 냉정하죠. 고등학교 내신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학생 뽑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호 11개 대학을 쭉 보시면 교과 전형을 빼버린 아예 뽑지 않는 전형들이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내신이 중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대학은 믿지 않거든요. 물론 믿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반영하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특징을 쭉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략 이제 경쟁률로만 놓고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5%, 6%, 조금 많이 나오면 7% 정도, 7대 1 정도 갑니다. 좀 매우 심한 몇몇 학과,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 뭐 이런 학과들 보면 이제 막 20대 1 넘어가긴 하지만 대체로 6대 1, 7대 1 정도 수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제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호대학을 쓸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깔고 갑니다. 뭐 때문에요? 내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 번째요. 경쟁률이 매우 낮고요. 최초 합격한 학생들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정도의 내신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다른 데 안 붙을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마지막 대학을 쓰는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마지막 대학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일반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대학을 붙었어? 근데 대학을 들어가 봤더니 내가 이런 학생들하고 대학을 다녀야 되나?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퇴를 합니다. 한양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성균관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6월 달쯤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옵니다. 왜?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냥 다녀. 막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저의 입장에서는 이 N수생 학생이 재수를 결정하면 여기 제가 지금 제 학생이 한 명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가 성적이 혹시 좋으니까. 대학 때만 시컷 놀고요. 미친 듯이 놀고 막 얼굴이 퀭해져가지고 그죠. 전 선생님 전 술병 났어요. 막 이러고 있던 그러던 애들이 6월달 모의평가 펴서 8개 틀렸어요. 스님 전 재수하지 말고 그냥 대학 계속 다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콩 이렇게 주고 싶은 이야기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경쟁률이 3대 1에서 이 3대 1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몇 과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3대 1에서 60대 1 정도 가는데 이건 대학 전체로 갑니다. 대학 학과별로 갔을 때 그렇고요. 대학 전체로 가면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일 학종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학종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죠? 한양대학교 학종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최저가 없고요. 자기소개서 안 쓰고 추천서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학생부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학과의 경쟁률을 합쳐서 학종 경쟁률만 따졌을 때 대략 한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16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겁니다. 합격자의 내신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상상외로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신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참 할 말이 많은 전형이긴 하죠. 최소 경쟁률이 거의 2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 경쟁률은 작년 입시를 기준으로 최대 경쟁률은 228대 1입니다. 227명이 떨어지고요. 1명이 붙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은 학과가 모집 단위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개 학과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은 거예요.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고등학교 옆에 있는 H대학교가 33개 학과 중에서 16개 학과가 그 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요? 최저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저만 맞추면 100대 1 이런 데 안 가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00대 1의 경쟁률에 가서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그 최저 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70%가 최저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저희 학교는 그 논술 시험장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거든요. 수능 끝나고 첫 주에 이제 한양대에서 시험 칩니다 이러면 학교 비워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학교 막 비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 치러 오는 학생이 한 반에 이제 대체로 20명 정도를 집어넣는데 시험 치러 오는 학생은 한 10명 9명 이렇게 시험 치러 옵니다. 왜요? 네. 수능 잘 봐서 안 오기도 하고요. 또 뭐 최저를 안 돼서 안 오기도 하고요. 대학별로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최저가 안 되면 아예 안 와 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저 달성이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는데요. 공부를 잘 못해요. 이과는 사실 거의 해당이 없고요. 문과 학생들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글도 잘 못 써요. 그렇게 글도 잘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옆집 철수 내 아들이 논술로 대학을 갔답니다. 내신은 5등급 6등급인데 그 대박 사례가 몇 사례가 이렇게 확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세요. 안 되면 논술로 가지 뭐. 안 되면 논술로 가지 뭐. 네. 100대 1. 네, 참 안 됐네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꿈 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박 사례는 진짜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논술은요. 자, 이제 올해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이제 이게 쭉 정리를 해보면 포인트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학종은 올해가 늘어났습니다. 늘게 되면 학종 모집 인원이 늘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경쟁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학종을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교별로. 그렇죠? 그러면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준비한다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요. 경쟁률은 낮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11대 1에서 10대 1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대 1의 경쟁률, 10대 1의 학종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낮아질 거거든요. 올해는 아마 9대 1이 평균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이 9대 1 작년에 비해서 학종 경쟁률은 좀 떨어지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고른기회와 지역인재 전형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의대 인원이 307명이 증가합니다. 이제 의대가 맥시멈, 의대 인원 전체가 맥시멈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의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상 서울대 가기가 307명만큼 쉬워졌습니다. 네,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군요. 네, 이제 대체로 의대가 다 의대를 합격하면 지방 의대로도 다 갑니다. 서울대 포기하고요. 옛날 같은 서울대가 아니라서 서울대 포기하고 다 의대를 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07명만큼 서울대 가기가 쉬워진 겁니다. 도전합시다. 도전해야죠. 307명이나 쉬워졌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입시 전문가 하면서 고등학생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여학생 4명이 앉아서 이 글을 보자마자 서로 손가락질 막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질이 대체로 한 명한테 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내신 때문에 수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전 비교과 하나도 준비를 안 돼가지고요. 저는 종시 파이터로 할 거예요. 열심히 싸우시라고 내가 막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 전국의 산 구석구석에서 머리 깎고 핸드폰 뺏기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아요. 5시에 기숙사 거기 그죠? 기숙학원에
그 기숙사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6시에 닫힙니다. 1시간 안에 다 씻고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24시에 문이 열리고요. 그 안에는 기숙사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1시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오로지 수능 하나를 쳐다보고 고3들이 겁도 없이 전 정신 파이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아유, 어찌나 투쟁심이 높으신지 그냥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은 무조건 수시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능을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최저를 발성하는 순간 갈 수 있는 대학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1등급을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수능 둘만 맞추면 됩니다. 수학 2등급, 뭐 국어나 탐구 중에서 2등급. 이것만 맞추면 우리나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대학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307명 가기 쉬워진 서울대도 꿈의 대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만든다 생각하시고요. 무조건 수시로 갑니다. 전략은 무조건 수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겠지만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모의고사 쳤고 그리고 4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쳤습니다. 이번 주에 쳤죠? 이번 주에 쳤습니다. 4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성적 어떻게 하냐면요. 1번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작년 정시 기준으로 지금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뽑아주세요 하면 다 뽑아주십니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담임쌤을 많이 괴롭히세요. 미움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뽑아오세요. 뽑아보시면 진짜 눈물 나는 대학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학들이 막 적힐 겁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시는요. 그 적혀 있는 대학에서 2단계 정도를 올려서 적습니다. 이게 거의 수시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시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꿈의 대학,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의 대학이 수시에는 적정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겁니다. 재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N수생들이 와도 그렇지 나와 함께 수시를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을 합격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은 수시 앤드 정시입니다. 그 중에서 수시가 더 큽니다. 왜요?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죠. N수생들이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로 돌리기 때문에 나는 참 해당되면 좋겠는데 빨리 패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 성적 보면 왜 윤윤고가 빨리 패스하지? 막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화여대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400명을 선발합니다. 이화여대가 올해 용감해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용맹스러워져서 당황스럽습니다. 작년까지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 단계형 전형이었거든요. 학생부 어떻게 하냐면 내신으로 쫙 뽑고 3배수로 뽑고 그 3배수 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1번 남학생은 못 씁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보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두 번째 특목고가 못 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기 좋은 전형이에요. 근데 올해 이화여대가 왜 용감해졌냐면 단계형 전형으로 하다가 내신으로 쫙 1단계 필터링하고 3배수 딱 뽑아가지고 쫙 그래서 면접 보고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원서를 내면 전부 다 면접을 봐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뒷감당이 될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경쟁률 기준으로 6대1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400명을 뽑으니까 6대1이면 2,400명입니다. 2,400명을 면접을 본다고? 무슨 방법으로 쓸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올해 이화여대가 좀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전형 전체를 손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그리고 중앙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00명 정도를 뽑고요. 학교장 추천으로 올해 신설한 전형입니다. 150명을 뽑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150을 뽑는데 교과가 60% 정도 되고요. 이제 서류가 한 40%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 서류 40%는 다른 건 없고요. 출결 그리고 봉사 요 정도입니다. 그 출결하고 봉사는 거의 100% 정도 되니 100점 만점 받는 셈이니까 그냥 내신으로 뽑겠다라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걸리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내 딸, 내 아들한테 꼭 보고 싶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디어학과 1.2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1.27이요. 국영수 4. 5개 학기. 그러면 대체로 한 학기당 국영수사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되니까 한 학기당 국영수사 하면 대략 9과목 정도, 7과목 정도 나오겠네요. 7과목 곱하기 5개 학기니까 35개 과목을 평균을 1.27 받은 겁니다. 부러우시죠? 네, 1.27입니다. 대략 1111112, 1111112, 11112 이렇게 하면 1.27이 나옵니다. 네네네. 552 이러면 그죠? 슬프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1.27이 한 명, 두 명? 전국에 2,322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씩만 뽑아도 2,300명이 되는데 그 2,300명 11111 찍은 학생이 중앙대를 쓴다? 좀 그럴까? 막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전형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급이랑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이랑 등급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 평균이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진짜 가기 어려운 전형입니다. 이 전형을 써야 될지 고민하신다면 일단 축복받으신 겁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처음 본 학생이 제가 올해로 교사 생활 20년째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처음 본 학생입니다. 전 과목 1등급을 5개 학기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평균 얼마요? 1.0이요. 우와. 부러우시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과로 가면 식품공학과 2.98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평균 등급이 2.98이니까 앞에 1점대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교과 전형 쉽지가 않습니다. 내신을 진짜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기 와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돼! 라고 여기서 오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 100% 전형이거나 아니면 교과 비교과 이쯤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학부모님들은 교과를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부럽군요. 어쨌든 교과 비교과 전형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 교과 면접 전형의 일괄 전형,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케이스, 아니면 교과 면접 전형에 단계 없는 전형, 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교과 100%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이 교과 100% 전형을 만들면서 말로 못할 일들이, 전국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나? 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3년 전에 한양대가 처음으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100%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신으로만 순수 내신으로만 100% 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국영수사 문과, 국영수과 이과 올 1등급 학생이 16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심각한 고민이 나오죠. 왜? 올 1등급인데?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입시 전문가들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죠. 왜 떨어졌을까요? 동점자 기준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한양대도 생각도 못 해본 동점자 기준이 적용된 거죠. 왜냐하면 1번 문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수학 성적. 우리나라 참 이상하죠. 문과인데 수학 성적이 동점적으로 1등입니다. 수학, 그 다음 영어, 국어, 사회, 탐구. 근데 1111이에요. 5번째 기준이 뭐였을까요? 이게 대학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모든 대학이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파고들면 성공적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5번째 동점자 처리 기준이 뭐였을까요? 맞추면 사인이라도 제가 5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거요. 아시죠? 모르시네요. 네? 생년월일이요? 헌법재판소 갑니다. 큰일 납니다. 생년월일이라니요. 안 돼, 큰일 납니다. 늦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5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그 수학의 과목 이수 단위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학 단위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학교가 다를까요? 특목고, 자율고가 다릅니다. 꼼수를 그냥 그죠?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이런 질문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교 생활 중에 의미 있는 경험은 뭐니?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학습한 경험이 뭐니? 대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학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했니?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니? 라고 하는 질문들이 대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학종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요 질문들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학종으로 뽑혀갑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을 통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대학들이 뽑고자 하는 인재는 결국 이러한 인재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목표가 선명합니다.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무나 불러서 우수하게 만들 생각 안 합니다. 맞잖아요. 랜덤으로 돌려서 아무나 들어와, 우리가 우수하게 만들어줄게. 그럴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그 우수함의 기준이 방금 보여드린 것들입니다. 조금 다르죠.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 잘 안 믿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을 100% 믿는다면 뭐가 제일 많아야 될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근데 선호대학은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되게 단순한 논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우수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통해서 이 우수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누가 증명해 줄까요? 누가 증명해 줄까요? 학생부가 증명을 해주는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딜레마가 하나 나옵니다. 학교의 내신은 좀 불신뢰하지만 선생들은 믿어줄게 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심지어 지금 고3이라고 할지라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조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로 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100%딱 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너의 편을 들어줄 선생님 2명이면 됩니다. 선생님이 증인이거든요. 나의 변화와 나의 우수함을 설명하고 증명해줄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줄 선생님 2명만 딱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 대학 많이 보내거든요. 믿어줄 선생님 2명. 오늘부터요. 오늘은 주말, 내일도 주말. 저기 여학생 4명 아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월요일 학교 가서 뭐 하시라고요? 믿어줄 사람 2명. 나를 끝까지 나의 성장을 끝까지 밀어줄 선생님 2명만 섭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의 90%는 완성이 된 겁니다. 진짜로요. 어떤 선생님이 날 밀어줄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1번 담임 선생님. 이랑 안 친해요. 네,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랑 친하긴 좀 어렵죠. 그죠. 그럼 2번 누가 했지? 잘생긴 선생님. 여학생들 저희 학교에 올해 잘생긴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갑자기 그냥 우와 잘생긴 선생님은 바빠요. 쫓아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고민을 하세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학과와 관련된 선생님이 무조건 나의 지지자여야 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은 차마 우리 학교에서 친하기가 정말 친하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모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20년째 교사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제 머릿속에 이제 학생이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한 해에 대략 제가 360명의 학생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 360명의 학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학생부 세특 저는 360명 전원을 세부특기상을 다 따로 줬거든요. 그 360까지 이야기를 적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20년째. 그러면 360명 곱하기 20 하면 문과입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래 했을수록 더 많은 제자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어? 쌤, 저희 학교는 그걸 안 하는데요? 그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뭔 노력을 했니? 쌤,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진짜 안 하고 저 선생님은 진짜 그런 거 안 해주던데요? 그래서 네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냐고. 대학은 이걸 물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지금 전임 입학사정관이 26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80개월이에요. 도사들이에요. 어느 학교,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압니다. 왜? 자료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 선생님이 학생부에 입력하는 문구들도 비교합니다. 작년이랑 똑같네?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학생은 이 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써줄 만한 가치가 없는 학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무수히 길고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서 전 2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이에요.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들에 대한 게 있거든요. 친구들과 기록이 똑같고 작년과 기록이 똑같습니다. 주어진 여건은 여러분들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선생님을 바꿔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바꿔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인지라. 당연한 이야기죠. 이쁜 학생을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나한테 그 이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학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면서 그렇게 불신의 눈빛을 보내는 건 상당히 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네, 충격적이군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량 아닌데 저 되게 모범생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일 이쁠 수밖에 없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교사 20년 차예요. 저 관심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학생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쁘다 해서 서울대학 갔어. 너랑 뭔 상관이에요? 지가 서울대학 간 거랑 지가 고대 간 거랑 저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부모님들이나 사회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학생이 제일 이쁠까요?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는 못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우리 학교 다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교과 담당 선생님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하던데요? 질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가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처음에 엄청 귀찮아할 거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가세요. 딱 한 달만 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둘도 없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뭘 했니? 왜냐하면 대학은 이제 수동적인 학생을 받아들여서 키우는데 한계를 느꼈거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금 대거 뽑혀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소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생각하세요. 창의 융합인재의 핵심도 그거에 가깝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핵심도 그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부모님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인지라 학생들은 저기 4명밖에 안 보이고,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딸내미, 아들내미, 이쁜 우리 딸내미, 잘생긴 우리 아들내미 앉혀놓으시고 제발 말 좀 하세요. 째려보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얘기하세요. 오늘 와서 윤유구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말이야, 되게 공부도 못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문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학교 가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해. 질문하라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녀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집에 가서 계속 애들을 야, 1시까지 공부하래! 야, 너 지금 11시 반인데 어디 가서 TV 잘라고 있게! 전쟁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얘기로 푸세요. 부모님도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셔야죠. 저희 둘째가 조금 공부를 안 합니다. 매우 심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 농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농구 선수가 꿈이라.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농구를 하면 이제 너는 안 돼 이래가지고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너 이 무릎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수학 16점 받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책상에만 앉으면 온 몸이 막 그냥 베베베베 꼬여가는 아들을 보면서 속에서 욱
올라오거든요. 그 아들이 빨간 카펫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돌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서 빨간 카펫을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도 빨간 카펫을 좋아해야 됩니다. 뭔지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 학교에서 좀 많이 미움을 받거든요. 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죠? 거기 A4G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B1 A4G 막 이런 거. 종이 종아리 좋아하지 마! 막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아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빨간 카펫 노래를 거실에 틀어놓습니다. 그럼 좀 이따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딱 틀어놨더니 아 노래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막 그래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막 그 노래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질문 시작합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것이 발전합니다. 어디로 발전할까요? 그러면 쟤들은 왜 스타가 된 거야? 라고 쭉쭉쭉쭉. 그래 우리는 저런 아이돌을 키우는 경영학자가 되자. 경영학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마케팅의 귀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절대 질문하라더라 하지 마세요. 그거 역효과만 납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모님이 질문을 하세요. 학생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나 좀 엄마, 아빠 진짜 내가 질문 공부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 이게 나옵니다. 그럼 알았어 가서 공부해.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여건을 부모님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됩니다. 내 새끼라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 아들내미 딸내미가 원하는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은 절대 못 보냅니다. 이건 100%예요. 싸우면 못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여건의 불리함을 인정하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학생부의 내용이거든요. 대학이 일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답니다. 학생부에 이게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아들, 저희 딸은 고3이라서 이런 거 안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갖추시면 됩니다. 고3 때. 고3 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3학년 때 준비하는 건 좀 너무 티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나면 정말 부모님도 해피하고 학교도 해피한데 안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참 좋은데 남학생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언제요? 고3 때요.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각성한 그 아이는 대학을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니까요. 3학년 때 학생부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선생님 2명이 옆에서 증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우수함의 기준으로 딱 이야기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인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인 거라서 제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게 뭐냐면 우수함의 기준입니다. 내 아들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우수함은 학인전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인전발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이고요. 그리고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고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업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내신 엄청 중요하죠 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학업 역량은 내신이랑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학업 성취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내신입니다. 근데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태도와 의지도 중요하고요, 요 근래에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 역량은 탐구 활동입니다. 네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봤니? 네가 얼마나 넓게 공부해 봤어?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인성입니다. 인성.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줄 아시죠?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은 안 착합니다. 매우 안 착합니다. 그죠? 6시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정말 자율학습을 합니다. 신청해서. 근데 신청하고 6시에 자율학습이 시작되는데 5시 50분쯤에 아니면 6시 5분쯤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10시 20분에 들어옵니다. 집에는 자습한 걸로 되어 있죠. 훌륭합니다. 인성은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학생부에다가 나쁜 애라고 적을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도 20년 교사 생활 중에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진짜 나쁜 X라고 썼습니다. 왜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적습니까? 거기다가 진짜 미친 듯이 막 교실에서 막 오만 축구하고 쌩 난리치고 막 고함 치고 다니고 막 이런 학생들한테 뭐라고 적어주냐면 활발하며, 친구들과 막 미친 듯이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우르르르르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자기 학생부에 그거 적혀 있으면 자기의 삶을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진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바락바락 대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며. 얼마나 순화시켜 놓는지 그냥. 그러니까 인성만 보면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딱 보면 세상에 이렇게 인성 좋은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친 듯이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요즘에 인성을 측정할 때 뭘 측정하냐면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공적 합성입니다. 물론 그 입시와 관련해서 제일 오해가 많은 단어가 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전공적 합성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전공 관련 이수 및 성취도, 관심과 이해, 활동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러이러한 동아리,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공적 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봉사활동을 병원에서 해야 된답니다. 왜? 전공적 합성을 나타내잖아요. 동아리는 간호사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답니다. 왜?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전공적 합성이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과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전공적 합성이 축구에 있습니다. 못 가요.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요, 넌 대학 가기를 포기한 거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조잡한 수준의 전공적 합성이 아니에요.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전공적 합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죠. 3년 동안 축구 국가대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대표 활동을 했습니다. 축구 동아리 들었고요. 축구 엄청 좋아해서 축구 남학생 학생부에 많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축구 농구 농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갑해 죽겠습니다. 아주. 근데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너는 축구 농구니까 어디 가지? 이렇게 하면 전공적합성이 제로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이 학생은 3년 동안 축구 동아리의 회장을 맡으면서 남들이 잘 안 알려고 하는 골키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공적 합성을 찾아내냐면요. 골키퍼를 하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골키퍼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의 움직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거시적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생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사회정책학과, 경영학과에 가면 됩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분보다는 전체를 볼 줄 알고 문제에 접근할 때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뭘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골키퍼를 통해서요. 이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제가 학생들 대학 보낼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는 2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학생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들을 늘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보석이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학생은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소개서 갖고 오면 일단 찢어버리거든요. 막 펑펑 울고 막 선생님 미워요 이러면서 막 다음날 다시 들고 오고 막 그럽니다. 미우면 들고 오지를 말던가 막 갖고 옵니다.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발전 가능성에서 발전 가능성과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경험의 다양성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도대체 경험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고등학생이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은 뭘까요? 독서요. 책 읽는 경험이요. 그걸 통해서 성장한 경험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인 전발이 제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 학인 전발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학인 전발이라는 따온 단어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이 네 가지의 능력은 서울에 있는 6개의 대학이 이번에 그 표준화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학종 평가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건대에서 모여서 했어요. 발표한 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째 사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학생부에서는 어떤 요소에서 찾아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찾아지냐면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특히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에서 좀 집중적으로 인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적 합성을 어디에서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상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진로 희망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율활동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 매우 중요하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교의 진로활동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내 자녀의 자율활동을 한번 보세요. 학교 행사활동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그 자율활동은요, 학교 행사는 거의 막 줄여서 한 줄로 압축해서 끝냅니다. 안전교육 받았음 끝. 나머지는 뭘로 채울까요? 이 학생이 진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진짜로 자율활동한 내용을 적습니다. 뭐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함, 이런 것들이 쭉 적히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음, 이런 것들이 적히게 되는 거죠. 그럼 자율활동이 전공적 합성을 완벽하게 보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 거시적 관점 이런 거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율활동이 집어넣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자율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게 됐다라는 내용을 자율활동에 증명해 주는 겁니다. 누가? 학교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영역에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학인 전발 전체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은 완벽한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잘 없어요. 대체로 저 항목 중에서 2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발전 가능성이랑 학업 역량을 포커싱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시요. 학생부를 쭉 훑어보시면서요. 내가 어떤 영역이 어떻게 우수하다고 선생님들이 증명을 해줬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잡아서 3학년 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를 강화시켜주면 되거든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맨 앞에 보시면요. 뭐냐면 지적 탐구 영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요 평가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평가 기준 앞장이 뭐냐면요.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서울대가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되어 있을까요? 학업 성취도는 어떠니? 막 이렇게 쭉쭉 갑니다. 내신에 대한 이야기 막 물어봅니다.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니?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바로 이겁니다. 지적 탐구 영역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학업 역량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럼 너 어떤 방과후를 들었니? 어떤 지적 호기심과 어떤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내가 학생부를 통해서 볼 거야. 준비해 왔니? 그럼 나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독서 강조드립니다. 대학은 무조건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이 없다고요? 독서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요? 학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히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부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 아니고요.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입니다. 지원한 학생들은 대체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서 내가 읽은 책은 과연 뭐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대가 이거를 매년 발표를 하고, 뭐 작년부터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매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60% 정도가 다른 학생들이 안 읽은 책을 올립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학생들이 안 읽은 혼자만 읽은 책을 올리는 경우가 60%입니다. 그 말은요, 이 학생이 한 분야를 미친 듯이 깊게 파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학생이 감히 읽을 수 없는 책들을 자기 인생 책으로 올리는 겁니다. 물론 좀 독특한 학생들도 있죠.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니까요. 네 인생을 바꾼 책 3권 써봐. 1번 포켓몬스터야. 3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를 통해서 인생을 바꿨대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선생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수능 특강? 네 인생 바꾼 책이 뭐야? 전 수능 특강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어요. 네, 훌륭합니다. 그죠? 어떤 책을 읽었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제발 3학년 때만이라도 전공 분야와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을 학생부에 올리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지함서라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개별 학교에서 1, 2학년이라면 개별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3학년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6명, 저는 학생들 6명 정도를 모아놓고 메일을 쓰게 만듭니다. 손편지랑 메일을 쓰게 만들어요. 되게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손편지와 메일을 쓰게 만듭니다. 메일 주소는 지들이 알아오던가 제가 알려주던가 뭐 이렇게 해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특강으로 초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특강이 확정되는 순간 그 사람이 쓴 대체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에는 유시민 씨를 섭외해놨거든요. 메일 이런 걸로 섭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얘들이 가면 갈수록 노하우가 이제 막 생겨서 와, 이게 손편지 쓴 게 진짜 예술에 가깝게 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서 섭외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을 그 특강 한 달 전부터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율활동에 들어갑니다. 진로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강 딱 들었죠? 그러면 특강 딱 듣는 순간, 특강 들을 때 이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무수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정제하고 쫙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질문 4-5개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특강 온 강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놀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걸 막 받아 먹으면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동안 다시 사후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활동은 뭐냐면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니? 여기까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학종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면 돼요. 끊임없이 특강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뭘 들었다, 내가 뭘 들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듣는 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런 준비했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3학년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한 유일한 학생이 됩니다. 그럼 뽑히는 거죠. 열정적인 학생이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그거 아무도 안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대학 갈 기회를 잡으신 거잖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의 시작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뭔지 모르겠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기요? 질문하기요. 궁금해하기요. 알려고 노력하기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논문도 작성하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활동도 하고요. 봉사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방과후 활동도 하고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언론에서요, 소논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뻥치시네요. 소논문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소논문이 안 중요하냐면요, 학생부의 모든 질문이, 학생부의 모든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에 가 있는데 소논문은 경영이 아니라 심리에 썼어. 그러면 이 소논문은 말짱 꽝인 겁니다. 나의 학생부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소논문이 문제인 거지 소논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 후에 그 과정에 소논문이 있는 겁니다. 소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소논문이 찍고 가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소논문 이제 안 쓰는데요. 쓰세요. 소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책 4권 정도, 5권 정도 읽어야 되고요. 논문 4-5개를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포인트는 나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 이건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건 그냥 공통양식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찍으셔도 됩니다. 다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공통양식이고 이게 정말 할 말이 많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학교 생활을 증명해라입니다. 네 학교 생활을 증명하라. 너의 학교 생활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학생부의 내용을 막 자기소개서에다 막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하죠.
학생부에 있는 내용 여기 안 적어도 돼요. 왜? 그건 학생부에 있으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건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충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국어사, 영어 3.2, 수학 1.5. 이 학생이요. 서울대를 붙었어요. 왜?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충남에 있는데? 국어가 4인데? 왜요? 그럼 분석해야죠. 네. 바로 던지는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 학교에 국어 2, 영어 1, 수학 1인 학생은 서울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이성적으로 서울대를 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학생은 썼어요. 일단 뭐 한 겁니까? 도전한 거죠. 맞죠?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자기를 증명하면 됩니다. 상이 엄청 많아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아니요. 수상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6개입니다. 3년 동안, 5학기 동안 6개 받은 이 학생이 서울대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미친 듯이 거의 5개 학기 동안 하나의 질문을 걸고 쫙 가거든요. 합격. 그걸 해내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는 경희대학교의 자료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정시로 경희대학교 국어 자율전공학부 영어학부로 가려면 100분위가 96 정도 돼야 됩니다. 92, 96, 뭐 90. 정말 경희대 가기 힘드네요. 네,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거 100분위가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 정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수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부의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쭉 보니까 100분위 96은 어디로 간 거죠? 영어학부요? 3.1입니다. 내신 평균이요. 뭐가요? 평균이요. 1등급 대 학생이 분명히 쓸 거거든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산술적인 문과 부모님이 많으시군요. 산술적인 평균만 봐도요 5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이 1 더하기 5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3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네. 이 데이터가 증명을 하죠. 경희대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5등급 볼까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요. 영어 영문학과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물론 한 명뿐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내신이요 6.7등급입니다. 근데 경희대를 갔다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에이 선생님 특목고 아니에요? 특목고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목고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경희대 안 씁니다. 경희대 안 쓴다니까요. 일반고입니다. 왜요?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간 학생이죠.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 제자가 문과는 아닌데 이과에 5.9로 작년에 2017년도에 갔거든요. 할 말이 없네요. 5.7이요. 갑니다. 못 간다고요? 포기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자, 이 학생 볼게요. 이 학생은요, 진로 희망이 판사고요. 5학기 동안 법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어딜 썼냐면 중대 경영을 쓰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옷자라고. 경영이요. 아, 나 이런 학생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고민해 봅니다. 이 학생의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봅니다. 분석해 봅니다. 그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너의 꿈은 로펌 경영자. 네 꿈은 로펌을 경영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법에 그렇게 끌렸던 거야. 맞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죠? 학생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두 번째 학생이요.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분석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학생은요, 이렇습니다. 1, 2학년 때 꿈이 경찰이고요. 3학년 때 꿈이 행정입니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닌가요? 네, 잘 갑니다. 엄청 잘 갑니다. 왜요? 학생부는 스토리가 있게 돼 있거든요. 이 학생이 중대 공공인재를 쓰겠다고 왔습니다. 3학년 때 갑자기. 넌 경찰 간다며. 아, 선생님 제 꿈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공공인재 행정학과를 꼭 가야겠어요. 근데 학생부를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다 경찰이에요. 아, 바르고 고드며 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경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경찰이지? 끌적끌적거리다가 뭘 하게요? 학생부를 보고 답이 안 나오면 이 학생의 삶을 물어봅니다. 야, 너 어릴 때 어떻게 살았냐? 저는 어릴 때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가 잠깐만. 어디 살았다고? 도시 재개발 지역이요. 아, 그래서 네가 치안의 어려움을 느낀 그 공간에서 경찰을 꿈꿨구나. 건축 관련 동아리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경찰을 꿈꾸는데 왜 건축 관련 건축 동아리를 했을까요? 심지어 문과인데. 왜요? 어릴 때 도시 재개발 지역에 살았던 삶의 트라우마가 아름다운 건물에 열광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의 꿈은 뭐가 돼요? 아, 이건 지금 없는 직업을 제가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네 꿈은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발전 가능성을 확 보여주죠. 뭘로요? 도시재생 행정 전문가요. 행정을 꿈꾸고 공공인재를 꿈꾸고 있는 좋아. 너의 꿈은 네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분야에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합격. 내신 4등급.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 학생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증명해 준 거거든요.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올해 고려대학교가 일반 전형으로 1200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요.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 2로 11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2300명을 학종으로 뽑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 최저를 맞춰야겠죠?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랑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던지십시오. 공부해! 이거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영역 합 5 맞추면 고려대 원서 씁니다. 6 맞추면 원서 씁니다. 둘 맞추면 원서 씁니다. 세상 어려울 게 없죠. 하면 됩니다. 그렇죠? 1등급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머리가 조금 나쁜 학생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등급이 어디까지냐면 2등급입니다. 1등급은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능력이 좀 있어요.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오른쪽에 보면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쟤도 쓰고 싶어하고 나도 쓰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역시 서류, 면접, 단계형 면접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제일 많아요. 1단계 서류, 그리고 3배수 뽑고요. 면접으로 뽑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서류, 면접, 일괄형 전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직윤이 있죠. 서울대 직윤이 이런 일반형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와 면접, 일괄 합산 한꺼번에 끝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교과와 서류를 합쳐놓은 전형인데 이걸 단계형으로 가냐 아니면 일괄형으로 가냐에 따라서 전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냥 내신 안 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안 본다는데 진짜인가요? 네,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내신 성적 반영 안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왜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신 성적하고 상관없이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학생부만 있으면 됩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부 100%예요. 내신 빼고. 최저 없고 자기소개서 안 받아. 그냥 오로지 학생부 항목만 보겠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전형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면접이 딱 걸릴 겁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저희 학교는 면접을 학교에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면접 딱 들어가면 남학생. 그래서 이 활동은 왜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좋아서요. 그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저만 쳐다봅니다. 말은 안 하고. 어디가 좋아서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면접 없는 전형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야 전형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담임 선생님과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확실한 건요. 집에서 보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는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꼭 아셔야지 학종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EBS에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경희대학교의 등급 평균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 평균입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좀 푸근해지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성적표에서 잠깐 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격려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한 2.3 언론정보 이렇게 가면 될 겁니다. 이게 평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종의 특징은 내신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전형이라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스도 좀 많이 드리고, 요즘 저는 논술로 대학 가는 게 진짜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과 말고요. 제가 문과라서. 문과는 확실히 쉬워요. 왜냐하면 대학의 논술 유형이 비슷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 특징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능력 자체가 딱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 능력만 키워주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논술에서 찾고자 하는 능력이 뭐냐면 유창성에 가깝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영역도 있긴 한데 유창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걸 계속 연습시키시면 됩니다. 사고를 요즘 학생들이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논술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걸까요? 아빠와 TV의 공통점은 뭘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질문을 자꾸 던지시라고요. 아빠와 TV의 공통점 뭘까요? 필요할 때 누르면 됩니다. 그죠? 필요할 때 누르면 됩니다. 이걸 찾아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10개만 찾아봐 라고 이야기하면 논술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버스와 코의 공통점 뭘까? 물어보세요. 버스와 코의 공통점 10가지. 그럼 그 10가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사고 과정 중에서 논술력이 향상됩니다. 버스와 코의 공통점? 막히면 괴롭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와 TV의 공통점은 뭘까? 끊임없이 말한다. 뭐 이런 거.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10가지를 찾아내면 논술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 제시문들은 결국 지문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걸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연습시키세요. 집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와 강아지의 공통점 뭐야? 집과 아빠의 공통점 뭐니?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자녀의 논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이요. 보시고요. 이제 215일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저 여학생이 갑자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네요. 그렇죠. 고3인가 봐요. 215일 남았는데요. 31주입니다. 일요일 31번.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 떨어집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했나요? 진짜입니다. 아직도 31주나 남았네요. 네, 불합격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수능은 언젠데요, 선생님? 이제 54일 남았습니다. 54일 뒤에 뭘까요? 6월 모평입니다. 그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성적을 올렸느냐, 성적이 떨어졌느냐가 대학의 합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죠.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6월 모평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재수생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고 준비하고 있는 6월 모평입니다. 왜요? 쉽게 이제 재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재수생들은 9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N수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9번의 지고한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재수생이 되는 겁니다. 되게 성장한 상태예요. 물론 성장 안 하는 상태의 학생들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매우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6월 모평에 재수생 비율이 11%입니다. 그중에 상위권 비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위권 학생들이 2% 치고 들어오면 재학생이 쭉 밀립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대학 잘 다니고 있던 인간들이 그지 거기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에 대학 잘 다니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대학생활 청산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N수생의 비율이 19%로 올라갑니다. 상위권 성적의 비율이 4% 정도 됩니다. 쭉 밀립니다. 인생 최악의 성적을 또 만나게 됩니다. 수능은요? N수생의 비율이 22%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54일 남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학생들한테 꼭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이런 말 해주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대학 합격을 지금 몸으로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 이미 이루어진 꿈을 위해서 지금 오늘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 그리고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꼭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